오늘은 종가로만 보면 55포인트, 굉장히 많이 돌려냈는데요. 이제 조금 금리에 적응도 하고 하방으로의 좀 테스트가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멀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장 마디 지수를 지난번 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3,000에서 3,200 박스권에서 고점 대비 약 9% 정도 조정을 받으면 바닥 확인 이후에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억납니다. 극단적인 하락세가 된다면 뭐 2,800 정도까지 열려 있으나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틀 전에 2,930, 40 정도까지 밀렸다가 그날 다행히 중국 시장에서 이제 국부펀드가 자금을 이제 집행한다는 이야기가 장중에 돌면서 주가가 이제 급반등을 줬죠. 당시에 중국장이 약 3% 이상 급락세를 보이다가 다 돌려놓으면서 이제 국내 시장도 장중에 이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섰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 2,950 정도 수준에서 이제 돌아서면서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따져보면 고점 대비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9에서 10% 조정을 받으면 임계치에서 되돌림이 일단 나온다고 보는 지수 단위고, 그게 이제 강세장 아니고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깨면 이제 우리가 추세가 약세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무너진다는 보는 거죠. 그래서 강세장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이제 약세로 약간 눌림이 나올 때 고점 대비 맥스 한 9에서 10% 정도 조정 시에 반등 자리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추정치를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바닥권 임계치는 어느 정도 온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2,950을 깨면서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급증하면서 2,950을 만약에 깨고 내려갔다면 정말 2,900에 대한 테스트와 2,800까지에 일단 열린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리서치가 쏟아질 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그러할 만한 뭐 악재가 과연 이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뭐 가장 기준은 국채 금리겠죠. 그 일단 금리 이슈 때문에 지금 긴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악재로 지금 작용하면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중에 항상 지금 보면 중국의 이제 유동성에 대한 흡수라든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슈가 10시쯤에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예. 만기도 오른 채권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느냐, 그다음에 유동성을 흡수했느냐는 개념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 채권 들어오는 만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똑같은 규모로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 흡수나 유동성 공급 자체가 이제 이벤트가 나타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좀 중립적인 흐름이고요. 아마 이틀 전에 국부펀드가 대규모 자금 집행을 했다는 점에서는 중국도 이제 전인대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바닥권 형성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낙폭이 큰 테크 지수 중심으로 해서 좀 돌렸다는 점에서는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1.6% 정도 수준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고 일단 조정세가 좀 눌려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의 조정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그렇죠.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나름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쉬어감이나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속도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상향 쪽으로 갈 것이라는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아마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에 대한 부분들은 약 2% 정도까지는 갈 거라는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예. 물론 항상 이제 그 기준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팩터는 상품 가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올렸던 것은 상품 가격이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느냐에 따라 상품 원자재 그렇죠. 원자재 쪽이죠? 가격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될 거냐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비교가 되는데 기대 인플레 대비 지금 그 국채 금리가 아직은 싸잖아요. 그러면 성장률 대비 이제 기대 인플레가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조금 역설적으로 보면 시험도 올라와서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성장률이 기대 인플레보다 높게 형성되니까 시장에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실 기준이 되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그럼 7년물이나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입찰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실패를 했다고 보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상당히 좀 예상치에 준하는 어느 정도 견조한 입찰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한 것 같고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1,140원이 넘어섰다가 다소 조금은 원화가 조금 돌아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은 다소 좀 안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물론 하단도 확고하게 다져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그 지지선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상단은 이제 3,266을 뚫으러 가려면 뭔가 시장에 상당한 에너지나 재료가 좀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일부 실적이 나와서 엄청 좋다든지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나오기까지는 전반적으로 3,000에서 3,200의 박스권 전략 유효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장을 뭘 주도하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그동안은 이제 금리 얘기 나오면서 성장주가 밀리고 가치주, 경기 관련주로 갔다가 다시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밀렸었잖아요. 사실 IT나 네. 2차 전지 이런 성장주들 맞습니다. 다시 네. 올랐는데 아까 낙폭과대 말씀하시면서 낙폭과대도 성장주를 얘기하셨어요.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제 전략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전망이 5%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성장률이 전망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은 지표가 좋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은, 경기가 정상화된다고 본다면 결국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 상승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랐던 것 때문에 사실 발작이 좀 난 거고요. 우리가 네. 이제 속된 말로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맞으면 이제 몸에서 열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몸살 기운처럼 약간 떨리기도 하고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어떤 뭐 독감 백신을 맞더라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맞으면 약간 몸이 으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예. 타이레놀도 하나씩 드신다 그러는데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이레놀 관련해서 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네. 하나씩 뭐 맞으면서 이제 가져가신다 네.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이게 그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약간 그 적응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지난해 저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0.51%에서 연말에 0.91%까지 5개월간 약 40bp가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만 지금 3월 9일까지 61bp 정도가 급하게 올랐고요. 특히 2월 한 달간 상승폭이 34bp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약간의 발작 증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상승의 추세적인 변곡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승장이 깨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신용 스프레드를 하면 네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투기 등급 채권 네. 스프레드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그 갭을, 갭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아직도 안정을 찾아, 지표상으로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깨졌다 보기엔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적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연준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압박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이 이제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금리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그렇죠. 계속 네,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라고 계속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일주일 전에 말했지만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그다음에 YCC 일드 뭐 커브 컨트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기를 계속 기대를 하는 거죠.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조정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나스닥이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다음 주에 FOMC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16, 17에 그때 이제 OT라든지 YCC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사실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너진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바에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그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점도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3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0%니까 100%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4월 넘어가서는 지금 이야기들이 약간 그 추정치, 그러니까 포캐스팅 하는 쪽은 4%대로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도표가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23년도 정도부터 이제 올린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 좀, 우려. 그리고 이제 약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패드 이야기로. 그래서 점도표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굉장히 다음 주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업종별로 변동성 차별화나 이런 주가 조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부양책은 어차피 초도에 말씀하셨지만 뭐 통과될 걸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된다면 지금 경기 부양책은 당연히 통과가 됐고 오늘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업종이 아까 언급이 안 됐지만 사실은 기계, 건설 기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 정도 되면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 관련된 게 또다시 상원에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가적인 지금 경기 인프라 관련된 그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요즘 뭐 세대요. 그렇죠 진성 TC 같은 진성, 종목들이 예, 맞아요. 이제 올라오잖아요. 예. 특히 이제 현대건설기계는 뭐 두산인프라코 인수전도 있지만 신고가를 오늘 나왔고 진성 TC가 10% 가까이 쫓아가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업종들이 튀어오른다는 것은 결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5월달에 또다시 기대감을 갖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건설기계가 좋아지는 것은 인플레 관련된 부분도 좋지만 인프라 투자도 물론 좋고 또다시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상품 가격이 좋아지면서 채굴, 광산 채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기계가 좋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굴삭기 판매도 지금 2월 들어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월별 2월 실적으로 최대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건설기계 업종들도 지금 좀 봐야 되는, 아직까지 좀 봐야 되는 구간을 볼 수 있을 때 어찌됐건 지금 3월 FOMC가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은 다소 이번 주에 선반영하면서 코스피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채팅방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만기에 외국인이 또 막판 사고 이랬기 때문에 내일 또 모른다. 네, 사실 3013인데요. 뭐 불안한 3000이잖아요. 지금은 그죠. 완전히 다졌다고 보기 조금 어렵죠. 네, 뭐 또 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들다. 뭐 이 정도 반등이 몇 차례 좀 더 나와야 재해복구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타격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정아님도 오셨고, 네. 보나님, 네. 김영애님, 네. 다들 오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지수는 뭐 급격하게 여기서 치고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다. 어쨌든 옆으로 가던가 조금 더 흔드는 그런 변동성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포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네. 예, 포트 전략. 야, 뭐 그러면 이제 일단 투자 전략을 먼저 조금 더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경기 소비재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여전히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여의도에 이제 더 현대라는 백화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바글바글 하거든요, 지금. 근데 네. 이제 그 뭐 일부 신세계 매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명품 가게가 제일 잘 된 게 신세계라고 해서 줄을 서서 2-3시간까지 기다려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이제 줄 서 있고 더 현대라는 그 백화점이 오픈을 했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정신없이 인산인해고 저도 이제 더 현대 가가지고 이제 오픈빨이 소위 말하는 오픈빨이 굉장히 센 그 백화점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네. 오픈빨이 센 백화점 가가지고 빨간 그 팬티를 하나 사면 네. 돈을 번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팬티 한 장을 샀거든요. 아, 역시. 뭐 어차피 뭐 그건 뭐 필요한 것이고 필수 네. 소비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속눈샘 치고 네. 빨간 팬티 한 장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대해서 이제 다소 그럼 못 입으시겠네. 어디 걸어놔야겠네. 아, 입어야 되는 건가?
입고 다녔죠. 그 산 이후에.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네. 그날 뭐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잘 팔고 나왔습니다만 효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뭐 그건 좀 약간의 그 지나가는 조크로 말씀드렸지만 네. 이 이제 그 얼마 전까지는 백화점 가는 게 좀 두려워졌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 많으면 네, 좀 밥 먹는 식당도 좀 사람 많으면 좀 이렇게 좀 피하게 되고 그런데 백화점에 그렇게 많이 사람이 막 이렇게 몰려 있는데 별로 뭐 두렵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마스크 끼고 가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 속옷도 하나 사고 또 네. 이제 가서 뭐 주스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야 이게 이만큼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백신이 나오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소비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팬데믹 불확실성에서 먼저 탈출한 것은 사실 보면 국내보다는 중국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먼저 왔고 또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르게 나타난 게 또 미국에서 빠르게 이스라엘, 나타나면서 미국, 그렇죠. 이스라엘, 예. 미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보면은 해외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집 근처 소비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뭐 강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 관련주도 뭐 봐야 된다 말씀을 들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홈쇼핑 같은 경우도 잘 팔립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쇼핑에서 이제 그 해외여행 관련된 그 상품들이 네. 홈쇼핑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팔리니까 아예 그냥 굉장히 큰 통으로 팝니다. 어떻게 파냐면 예를 들어 롯데 호텔이 굉장히 비싼데요. 그 30박에 360만 원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30박에 36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박당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되게 싸다는 네, 거죠. 롯데 호텔이 1박에 12만 원에 자기가 어렵잖아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써야 예. 되는데. 근데 이제 1박씩은 안 팔고 30박에 360만 원으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이 갈 뻔했어요. 이게 예. 그걸 갔는데 이제 아. 생각해 보니까 30박 좀 하루 사갖고 하루만 좀 빌려줘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족끼리 1년에 30박씩 롯데 호텔을 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휴가를 또 그렇게 내기 하면 쉽지 않을까. 되잖아요. 그 리렌트라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세도 전세나고 전전세 주는 것처럼 네. 딱 사가지고 30박에 360만 원, 그럼 12만 원 꼴이잖아요. 네네네. 반은 쓰시고 반은 15만 원에 팔면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워낙 비리들이 심해서 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제가 자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네. 하다가 욕 들어 먹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매력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산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뭐 2박을 연박을 하면 굉장히 또 40만 원대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제주도에 이제 그랜드, 그랜드, 그것도 뭐 완판이라며. 완판 행렬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네.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 근처 소비라든지 집 근처 수업이 좋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어디 이제 보러 가서 이제 뭔가 산다는 게 이제 물론 온라인 쇼핑이 아직도 뭐 강세이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직접 나가서 물건을 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목말라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라인 쪽으로 소비가 많이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백화점 고객은 백화점 고객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백화점 가실 때 그렇잖아요. 약간의 대접을 받으면서 예. 좀 여유 있게 가서 물건도 보고 이렇게 좀 커피도 한 잔 여유 있게 마시면서 네. 좀 약간 대접받으면서 소비를 한다는 느낌들이 그렇죠.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소비 성향이거든요. 온라인 소비는 당연히 싸고 빠른 배송과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식료품이라는 게 잘 되고 있는 게 온라인 쪽에 굉장히 화랑이죠. 쓱닷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오아시스 마켓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지만은 약간의 좀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돈을 그래도 지불하면서 약간 대접받고 거기서 사고 싶은 거고 여유 있게 좀 돌아보고 뭐 라운지에서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소비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떤 그 소비층은 그 온라인 쇼핑과 백화점 쇼핑에 대한 소비층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억눌려 있던 게 지금 백화점이 이제 아주 잘 꾸며놓으니까 엔터테인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 근처 소비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미국장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작년에 캐시카우가 상당히 안 좋았던 기업들을
최근에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경기 사이클 중반부에는 경기 소비재에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경기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는데 2년간 언더퍼폼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낮아졌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는 구경제에 속해서 계속 언더퍼폼을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경기 소비재는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더불어서 신경제에 속하는 업종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컨택트 소비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올리면서 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추가 보조금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 이제 나왔지만 20, 30대는 거의 50% 이상이 주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요? 그렇죠. 굴뚝 경제 주식은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성장주에 대한 성격을 가진 종목들을 살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또 그 추가 보조금이 작년에 나왔던 추가 보조금의 2배 정도 금액이니까 그만큼 이제 수급 쪽으로도 다시 이제 수요가 미국 시장에서도 주식에 대한 수요가 수급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소비주에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캐시플로우가 작년에 안 좋았던 기업 중에 최근에 좋았던 섹터를 본다면 의류, 그다음에 리조트, 그다음에 항공업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이 눈에 보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보면 컨택 관련주들이 그렇죠. 많이 있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언더아머 같은 종목, 나이키와 비슷한 언더아머 종목, 그다음에 그 갭, 의류죠.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샌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카니발, 그다음에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나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항공주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뭐 올해 실적단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오지도 않고, 뭐,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도가 거의 뭐 99% 정도 뭐 매출이 급감하거나 이런 식인데,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이 돌아온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에. 그래서 그 우리가 현금 흐름이 작년에 안 좋았지만, 개선될 것이 반영이 되면서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백신에 대한 속도, 접종 속도가 미국보다 우리가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후행될 거라 본다면 결국은 의류 섹터라든지 그다음 호텔 레저, 그다음에 뭐 컨텐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백화점, 항공 이런 쪽인데 의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괜찮습니다. 뭐 주로 이제 국내 의류 업종에 대한 바로 밑에는 대만 의류 업종 OEM, ODM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만 쪽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의류도 괜찮고요. 호텔 레저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하나투어나 모더투어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싼 것들이 말씀드렸던 인터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인터파크는 송인서적의 매각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각만 된다면 너무 싸니까 사야 되는 종목이고 롯데관광개발이나 말씀드렸듯이 뭐 제주도의 그랜드 호텔 관련된 오픈을 하면서 카지노도 거기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이야기 되는 것 같고 미디어 엔터도 지금 얘기가 되는데 의외로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NM, 뭐 J 컨텐츠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중소형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스토리나 사만 네트워크스나 키스트 이런 종목들 좀 보자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인덱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외로 지금 그 아스달 연대기 같은 그 드라마가 굉장히 비싸게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지금 뭔가 안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기획사들, 그러니까 뭐 키스트, 그 다음에 사만 네트워크스, A스토리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드라마 400억짜리, 그러게요. 드라마 500억짜리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과연 그런 체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자체 체력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뒷단에 누가 있을까? 글로벌 OTT가 있는 거죠. 넷플릭스도 있고,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HBO 같은 회사들도 지금 한국에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OTT들이 경쟁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중소형 그 제작사들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공동 제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제작을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거기에 떼줘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글로벌 OTT 회사들이 아마 다이렉트로 그런 중소형 그 기획사들에게, 제작사들에게 아마 접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을 아마 좀 굉장히 많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공중파 드라마 같은 경우도 지금 1부, 2부로 나뉘면서 중간 광고도 막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강세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캐시플로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연간 뭐 매출이 200억대 뭐 이거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400억짜리, 500억짜리를 찍겠다라고 뉴스가 릴리즈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 뒷단에 이런 OTT 회사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거치지 않고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재무구조로 봐서는 A스토리나 뭐 사마 네트워크나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스타디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키스 같은 경우도 400억짜리 드라마 이번 찍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굉장히 지금 내년을 바라보고 주가들이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은 이미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 다음에 일부 잃어버릴 것이 없는 종목은 뭐 호텔신라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호텔신라가 과연 좋아질까에 대한 의문은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더 빠지기가 좀 어려운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 움직임은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 있으나 우상향 그림은 분명히 그려질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규모 딸공들이 지금 막 움직이다가 조금 쉬고는 있지만 뭐 최근에 누가 이제 지금 그 일부 그 면세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박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호텔신라나 여러 국내 면세점들이 지금 인천공항 면세점의 계약을 갖다가 굉장히 작년에 많이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비용이 안 들고 아예 뭐 계약을 안 했거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적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인천공항 면세점이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뭐 한 달에 아니면 분기에 얼마를 꼭 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금액이 딱 정해졌었는데 최근에 인천공항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계약이 안 되니까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매출에 대해서 얼마를 내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런닝 개런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없으면 안 내도 되고 매출이 생기면 일부 내는 거기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의 대규모 적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예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면세점 관련된 매출이 올라온다면 호텔신라 등이 이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근데 호텔신라가 근데 그러면 경쟁력이 있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쪽의 면세점이 뭐 하이난 쪽의 면세점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한도도 높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뭐 엄청나게 화랑이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한국의 면세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가 던져지는데요. 좀 극단적으로 좀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그래도 한국 와서 사가는 게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아니에요? 중국의 어떤 개인들이 해외로 못 나오기 때문에 하이난에서 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연 이제 그 소싱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단가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냐 봤을 때 그 면세 시장은 철저하게 그 면세업자가 갑이 아니라, 그러니까 면세업자가 어마어마하게 파니까 면세업자가 브랜드보다 갑이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면세업자는 브랜드가 갑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서 글로벌 릴리즈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든 구찌든 샤넬이든 10개를 만들어서 그 릴리즈를 하면 면세로 나가는 그 물량은 10개 중에 1개 내지 2개로 딱 정해져요. 더 물량을 안 내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가격 정책이 있기 때문에 샤넬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파는데 면세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으로 정도로 팔 수 있다. 근데 그걸 면세점이 잘 판다고 해서 600만 원짜리 내는 면세점에다가 1개, 2개 주던 걸 잘 팔린다고 해서 거기다가 3개, 4개를 주진 않거든요. 그럼 밸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면세 시장은 이 브랜드가 갑이에요. 근데 잘 파는 쪽에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잘 파는 쪽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의 면세점이 얼마나 이게 가격 경쟁이 있냐 보면 그 중국에 있는 면세점들이 어떻게 물건을 가져가냐면 한국에서 면세점을 가져와 가지고 한국 면세점에서 다른 유통 과정을 2군데를 거쳐서 중국 면세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 면세점에서 소팅한 물량을 유통을 거쳐서 중국 면세점으로 들어가죠. 근데도 지금 중국 면세점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잖아요. 결국은 그 유통을 한두 군데를 거쳐서 가름에도 불구하고 중국 면세점에서 팔린다는 거는 한국 면세점에서 소싱할 때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한국 면세점을 갖고 온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